머스크가 침묵했습니다. 한국의 LG가 세계 최초로 하늘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통신이 죽은 재난 상황. 미국 위성망은 신호 없음 한 줄을 남기고 꺼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LG의 신호만이 1초도 끊기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데이터를 47배 가볍게 만든 정체불명의 기술 앞에 23개국 정상회의가 얼어붙었습니다. 가장 충격받은 건 일본이었습니다. 10년 전 우리가 포기한 길을 한국이 끝까지 갔다며 고개를 숙였죠. 냉장고 회사라 비웃던 한국 기업이 어떻게 머스크보다 먼저 하늘을 장악했을까요? 한국 산업의 판을 통째로 뒤집은 충격적인 사흘간의 전말,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서울의 한 국제회의장이 단 한 장의 서류 때문에 얼어붙었습니다. 23개국에서 모인 위성통신 전문가 400여 명. 그들 앞에 놓인 안건은 단 하나였어요. 대한민국의 LG가 세계 최초로 신청한 차세대 위성 연결 기술의 국제표준 인증. 신청 서류 한 장이 회의장 대형 스크린에 떠오른 순간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코웃음을 쳤고 누군가는 옆 사람에게 귓속말로 물었어요. LG라고? 그 가전 만드는 회사 말이야. 저는 그 술렁임의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제임스 콜드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에서 위성주파수 정책을 총괄하는 심사관입니다. 올해로 28년째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 어떤 위성도 제 책상 위 서류를 거치지 않고는 하늘에 자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게 제 자부심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날 아침 분명한 목적 하나를 품고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LG의 그 신청서를 떨어뜨릴 명분을 찾는 것. 그게 제 임무였어요. 비행기에서 내릴 때부터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하늘 위 네트워크의 표준은 미국이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길을 깔았고, 우리가 규칙을 정했고, 우리가 도장을 찍었어요. 그 사이 한국은 늘 추격자였습니다. 좋은 휴대폰을 만들었고, 괜찮은 자동차를 만들었고, 세계에서 가장 얇은 텔레비전을 만들었죠.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늘은 다른 영역이었어요. 우주는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LG라니. 제 머릿속 LG는 냉장고였습니다. 우리 집 주방에도 LG 냉장고가 있었어요. 12년째 고장 한 번 안 나고 묵묵히 돌아가는 그런 회사. 튼튼하고 조용하고 믿음직한 가전 회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회사가 위성 통신의 세계 표준에 도전한다고요? 저는 신청서를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손끝으로 종이를 넘기는데 제 입가에 저도 모르게 옅은 비웃음이 걸렸어요. 그래, 어디 한번 보자. 하늘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겠어. 그게 그날 아침 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뒤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제 28년 경력 전체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 뒤 저는 제 손으로 그 인증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회의장 앞쪽 단상에는 이미 각국의 거물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제 바로 옆자리에는 일본 최대 통신사의 임원 사카모토 켄지가 앉았어요. 50대 후반에 안경 너머로 사람을 내려다보는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일본이 30년간 쌓아온 통신 기술에 대한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죠. 그가 제게 가볍게 목례를 하더니 스크린에 LG 로고를 턱으로 가리키며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콜드웰 심사관. 솔직히 말해서 이건 시간 낭비 아닙니까?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절차는 절차니까요. 신청이 들어왔으면 평가는 해야죠. 평가라. 사카모토가 콧방귀를 뀌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늘 이런 식입니다. 우리 일본이 수십 년간 다져온 길을 단숨에 뛰어넘으려 하죠. 그러다 늘 벽에 부딪힙니다. 우주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에요. 그 순간 제 뒤에서 누군가 끼어들었습니다. 제 보좌관, 마커스 라이트였어요. 30대 중반에 야망으로 번들거리는 눈을 가진 친구였습니다. 마커스는 의자 등받이에 거만하게 기댄 채 큰 소리로 웃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만큼 일부러 크게요. 사카모토 이모님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제가 오는 비행기에서 LG 자료를 다 읽어봤는데요. 이게 무슨 위성기술 신청서가 아니라 가전제품 카탈로그인 줄 알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신형 세탁기 광고라도 나올 줄 알았다니까요. 마커스는 자기 농담에 자기가 더 크게 웃었습니다. 사카모토도 따라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회의장 앞줄에 차갑게 번졌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속으로는 마커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으니까요. 단지 저는 28년 경력의 심사관답게 겉으로는 무표정을 유지했을 뿐입니다. 그때 회의장 조명이 한 단계 어두워졌습니다. 단상 정면 대형 스크린에 평가 일정이 떠올랐어요. 사흘간의 검증. 첫째 날은 서류 심사, 둘째 날은 기술 시연, 셋째 날은 최종 표결. 그리고 그 표결의 마지막 도장은 제가 찍게 되어 있었습니다. 스크린 아래쪽에 한 줄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끊기지 않는 연결이 미래를 결정한다. 마커스가 또 비웃었어요. 끊기지 않는 연결이래. 자기네 냉장고 문이나 안 끊기게 잘 닫으라고 하죠.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한 줄이 사흘 뒤 제 가슴에 모처럼 박히게 될 줄은요. 첫째 날 서류 심사는 오전 10시에 시작됐습니다. LG 측 발표자가 단상에 올랐어요. 한도연이라는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30대 후반쯤 됐을까요? 말끔한 정장을 입었지만 어딘가 긴장한 듯 자료를 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28년간 수백 명의 발표자를 봐왔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었죠. 이 친구는 발표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연구실에 틀어박혀 기술만 파던 사람이라는 걸요. 한도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의외로 조용했어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산불이 기지국을 태우고 지진이 도시를 흔들어 모든 통신이 끊긴 순간, 그때 여러분의 가장 똑똑한 인공지능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회의장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마커스가 손을 번쩍 들더니 허락도 받기 전에 입을 열었습니다. 발표자님, 질문이 좀 이상한데요.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철학 세미나에 온 게 아닙니다. 위성기술 표준 심사장에 온 거예요. LG가 냉장고에 인공지능 넣는 기술이라면 모를까? 위성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여기저기서 키득거리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한도연의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그는 침을 한번 삼키고 다시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바로 그 상관관계를 보여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카모토가 안경을 고쳤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묻어 있었어요. 한 발표자, 내가 솔직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일본은 위성 통신 분야에서 40년 가까이 기술을 쌓아왔습니다. 미국은 그보다 더 오래됐고요. 그런데 LG가 위성 통신에 진지하게 뛰어든 게 도대체 언제부터입니까? 5년, 6년.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수십 년 걸려 만든 걸 뛰어넘었다고요? 저는 그 오만함이 놀랍습니다. 한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카모토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회의장의 비웃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거봐, 할 말이 없잖아. 마커스가 옆 사람에게 들으라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펜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때까지도 이 심사를 일종의 요식 행위로 여겼습니다. LG가 무슨 자료를 가져왔든 결국 우리 미국과 일본이 정한 기준의 벽을 넘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으니까요. 서류 심사가 진행될수록 그 확신은 더 굳어지는 듯 했습니다. LG의 자료는 화려하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 신청서처럼 거대한 안테나 사진이나 우주로 솟구치는 로켓 영상으로 도배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료는 온통 데이터 이야기였어요. 신호를 어떻게 줄이는지, 끊어진 연결을 어떻게 다시 잇는지, 흔들리는 환경에서 어떻게 정보를 살려내는지, 그런 따분하고 눈에 안 보이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독일 우주통신기구에서 온 심사관 클라라 벤더가 손을 들었습니다. 40대 초반에 감정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냉정한 여성이었어요. 유럽에서 가장 까다로운 심사관으로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발표자님, 자료를 보니 위성 자체의 성능 수치가 거의 없군요. 안테나 출력, 위성 수량, 궤도 정보, 이런 핵심 지표들이 빠져 있습니다. 대신 데이터 처리 이야기만 가득합니다. 이건 위성 기술 신청서가 맞습니까? 마커스가 또 끼어들려고 입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한도연이 먼저 말했어요. 벤더 심사관님,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저희가 자랑하고 싶은 건 위성의 크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그 위성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살아남는 연결입니다. 죽어가는 순간이라. 클라라 벤더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어요. 추상적이군요. 심사장에서는 추상이 아니라 숫자가 필요합니다. 내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도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단단해졌어요. 내일 시연에서 숫자로 증명하겠습니다. 마커스가 자리에서 작게 박수를 쳤습니다. 비아냥거리는 박수였어요. 좋습니다. 좋아. 내일 기대하죠. 냉장고 회사가 하늘에서 어떤 마법을 보여줄지 말입니다. 회의장에 또 한 번 웃음이 번졌습니다. 한도연은 그 웃음 속에서 조용히 단상을 내려갔어요. 내려가는 그의 등이 유난히 곧았습니다. 비웃음을 견디는 사람의 등이었어요. 그때 제 마음에 아주 작은, 정말 아주 작은 의문 하나가 스쳤습니다. 저 친구는 왜 저렇게 당당할까? 진짜로 보여줄 게 없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의문을 곧바로 밀어냈습니다. 28년 경력이 제게 속삭였어요. 콜드웰, 흔들리지 마. 너는 이걸 떨어뜨리러 왔잖아. 그날 저녁, 저는 혼자 행사장 로비를 걷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이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져 있었어요. 끝없이 이어진 불빛들. 도시 전체가 거대한 회로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28년간 세계 곳곳의 도시를 다녔지만 이렇게 빈틈없이 연결된 야경은 드물었어요. 저는 커피를 한 잔 들고 창가에 섰습니다. 쓴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한도연이었어요.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낮에 그 비웃음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던 사람이 지금은 어딘가 지쳐 보였거든요. 그가 제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사관님, 잠시 실례해도 될까요? 저는 경계심을 품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사 기간 중에 신청자가 심사관에게 따로 접근하는 건 좋은 그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한도연은 청탁을 하러 온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낮에 회의장에서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말했어요. 우리 쪽 마커스가 입이 좀 가볍습니다. 한도연은 옅게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처음 듣는 비웃음도 아니니까요. 저희 LG가 위성 통신을 한다고 했을 때 한국 안에서조차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냉장고나 잘 만들지 무슨 위성이냐고요.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이해합니다. 한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심사관님, 혹시 인공지능이 아무리 똑똑해도 할 수 없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어요. 연결이 끊기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두뇌도 눈과 귀와 입이 끊기면 그냥 고립된 상자일 뿐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인공지능의 두뇌를 키우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더 빠른 칩, 더 큰 데이터 센터. 하지만 그 두뇌를 세상과 있는 신경이 끊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진지하게 묻지 않아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놨습니다. 이상하게도 그의 말이 귀에 걸렸어요. 28년간 들어온 어떤 발표보다도 조용했지만 어딘가 다른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LG가 그 신경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이미 만들고 있습니다. 한도연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심사관님, 내일 시연에서 저희가 보여드릴 건 단순한 통신 속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 마지막까지 끊기지 않는 연결입니다. 그걸 보시고 나면 저를 비웃으셔도 됩니다. 그땐 정말로 비웃으셔도 좋습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제 안에서 뭔가 미세하게 어긋나는 느낌을 받았어요. 등골에 서늘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저 사람은 허풍쟁이가 아니었어요. 허풍쟁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 돌아온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자꾸 그 한 줄의 문장이 떠올랐어요. 끊기지 않는 연결이 미래를 결정한다. 저는 28년간 위성을 평가해 왔습니다. 더 큰 안테나, 더 많은 위성, 더 강한 출력. 늘 그런 기준으로요. 그런데 한도연은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강한 것이 아니라 가장 끝까지 살아남는 것. 그게 진짜 미래라면 저는 그동안 엉뚱한 자를 들고 하늘을 재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 생각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마커스의 비웃음과 사카모토의 경멸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내일이면 다 끝날 거야. LG는 결국 벽에 부딪힐 거고 나는 도장을 거부하면 돼. 그게 28년간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내 직감이니까. 하지만 직감이라는 건 가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처음으로 틀리기도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사실을 아주 잔인하게 깨닫게 됩니다. 둘째 날 오전, 시연장은 첫날의 회의장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천장이 높은 거대한 검증홀이었어요. 한쪽 벽면에는 가로로 길게 이어진 대형 스크린이 깔려 있었고 그 앞에 23개국 대표들이 반원형으로 둘러앉았습니다. 홀 한가운데에는 작은 단말기 하나와 안테나 한 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화려한 장비는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사람들의 비웃음을 키웠죠. 저게 답니까? 마커스가 옆에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손바닥만 한 단말기 하나로 뭘 보여주겠다는 거죠? 우리 회사 회의실 공유기가 저것보단 크겠네요. 그의 농담에 주변 몇몇이 따라 웃었습니다. 미국 진영 사람들이었어요. 마커스는 그 웃음에 신이 나서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오늘 시연 5분이면 다 끝납니다. 위성이라는 게 말이죠. 저런 장난감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미국이 하늘에 띄운 위성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저 사람들은 그 숫자도 못 셀걸요. 사카모토도 팔짱을 끼고 비스듬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처음부터 비웃음이 걸려 있었어요. 마치 결과를 다 안다는 표정이었죠. 그가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낮게 말했습니다. 콜드웰 심사관, 내기할까요? 저 단말기가 켜지자마자 오류가 날 겁니다. 한국 제품이 늘 그렇듯이요. 처음엔 그럴듯한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멈추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볍게 어깨를 으쓱했을 뿐이에요. 사실 저도 속으로는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28년 경력이 제게 속삭였죠. 콜드웰, 저건 쇼야. 화려한 자료 뒤에 빈 깡통이 숨어 있을 뿐이라고요. 한도연이 단말기 옆에 섰습니다. 그 옆에는 LG 연구원 2명이 노트북을 열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한도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손끝은 어제처럼 미세하게 떨렸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여드릴 것은 데이터 경량화입니다. 스크린에 2개의 화면이 나란히 떴습니다. 왼쪽에는 미국 최신 위성 단말기, 오른쪽에는 LG 단말기. 같은 음성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하는 실험이었어요. 지금부터 똑같은 긴급 구조 요청 음성을 양쪽 단말기로 동시에 보내겠습니다. 불안정한 위성 환경, 그러니까 신호가 약하고 자꾸 끊기는 최악의 조건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실제 재난 현장과 똑같은 조건입니다. 잠깐만요. 마커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조건을 그쪽에서 정하면 안 되죠. 그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쪽 검증단이 직접 조건을 설정하게 해주세요. 저는 마커스의 그 말이 트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심사관으로서 그 요구가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저는 손을 들어 발언했습니다. 발표자, 라이트 보좌관의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FCC 검증단이 직접 신호 조건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한도연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조건을 주셔도 결과는 같을 테니까요. 그 자신감이 마커스의 표정을 잠시 굳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검증단이 단상으로 올라가 직접 신호 환경을 설정했어요. 일부러 가장 가혹한 조건으로요. 신호 세기를 최저로 낮추고 끊김 빈도를 최대로 올렸습니다. 미국 단말기조차 제대로 작동하기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우리 검증단장이 말했어요. 한도연이 연구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연구원이 버튼을 눌렀어요. 왼쪽 화면, 미국 단말기 쪽에서 막대 그래프가 천천히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데이터를 전송하는 양을 나타내는 그래프였습니다. 막대는 점점 길어졌고 전송 시간을 나타내는 숫자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3초, 5초, 7초. 음성이 중간중간 끊기고 지직거렸어요. 도와달라는 말, 여기 갇혔다는 말이 끊겨서 띄엄띄엄 들렸습니다. 마치 물에 잠긴 사람의 목소리 같았어요. 그리고 오른쪽 화면, LG 단말기.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오른쪽 막대 그래프는 거의 차오르지 않았어요. 손톱만큼 올라가더니 멈췄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깨끗하게. 한 번의 끊김도 없이.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이 갇혀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또렷하게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바로 옆에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요. 스크린 하단에 숫자가 떴어요. 데이터 사용량 비교. 미국 단말기 대비 LG 단말기. 47분의 1점. 홀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마시던 물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47배. 클라라 벤더가 안경을 고쳤으며 중얼거렸어요. 같은 음성을 47분의 1의 데이터로 보냈다는 겁니까? 그것도 우리 미국 검증단이 직접 설정한 조건에서. 정확합니다.
한도연이 대답했습니다. 비결은 위성이 아니라 인공지능입니다. 저희 AI는 음성을 그대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핵심만 뽑아내고 사라진 부분은 받는 쪽에서 다시 복원합니다. 사람의 목소리, 위치, 긴급성. 살려야 할 것만 살리고 나머지는 버립니다. 그래서 신호가 약한 곳에서도 끊기지 않습니다. 마커스가 다급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아까의 여유로운 비웃음은 이미 사라져 있었어요. 잠깐만요. 그건 음성을 압축한 거 아닙니까? 압축하면 당연히 데이터가 줄죠. 그게 무슨 대단한 기술이라고. 우리도 압축은 합니다. 압축이 아닙니다. 한도연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압축은 정보를 우겨넣는 겁니다. 좁은 길에 큰 트럭을 밀어넣는 거죠. 그러다 길이 막히면 모든 게 멈춥니다. 저희는 반대로 합니다. 트럭에서 진짜 필요한 짐만 골라 실어요. 그래서 길이 좁아져도 멈추지 않습니다. 라이트 보좌관님, 직접 들어보시겠습니까? 두 음성 중에 어느 쪽이 더 또렷한지. 연구원이 두 음성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미국 단말기 쪽은 지직거리며 끊겼어요. LG 쪽은 사람의 숨소리까지 들릴 만큼 또렷했습니다. 그 대비가 너무나 잔인할 만큼 선명했어요. 마커스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얼굴이 벌개져서 자기 자료만 뒤적였어요. 저는 그 옆모습을 흘끗 봤습니다. 처음으로 제 보좌관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는 자료 어딘가에서 반박할 거리를 찾으려 했지만 손가락만 페이지를 넘길 뿐 입은 열지 못했어요. 저는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28년간 저는 위성의 크기와 출력만 봐왔습니다. 더 큰 안테나, 더 강한 신호, 더 많은 위성. 그게 전부라고 믿었죠. 그런데 LG는 위성을 건드리지 않고 그 안을 흐르는 데이터 자체를 다시 설계해버렸어요.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방향이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클라라 벤더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발표자님, 음성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영상은 어떻습니까? 음성보다 영상이 훨씬 무겁습니다. 재난 현장에서는 드론 영상, 위치 정보, 센서 데이터가 동시에 쏟아집니다. 그것도 가능합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도연이 연구원에게 손짓했어요.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드론이 촬영한 산불 영상이었어요. 화면 가득 붉은 불길이 일렁였습니다. 그 영상을 양쪽 단말기로 동시에 전송하는 실험이었어요. 왼쪽 미국 단말기. 영상이 뚝뚝 끊겼습니다. 화면이 깨지고 멈추고 한참 만에 다시 움직였어요. 불길이 어디로 번지는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른쪽 LG 단말기. 영상이 부드럽게 흘렀어요. 화질은 약간 거칠었지만 불길의 방향과 속도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화면 한쪽에 인공지능이 분석한 정보가 떴어요. 불길 확산 방향 북동쪽. 예상 도달 시간 12분. 대피로 남서쪽 능선. 저희 AI는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만 살립니다. 한도연이 설명했어요. 화질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불길의 방향과 속도라는 진짜 중요한 정보는 절대 잃지 않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필요한 건 예쁜 화면이 아니라 살아남을 정보니까요. 홀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아침에 그 비웃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어요. 23개국 대표들이 서로의 얼굴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충격은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점심 휴식 뒤 검증홀의 조명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휴식 시간 내내 홀 곳곳에서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어요. 미국 진영 사람들은 마커스 주변에 모여 뭔가를 의논했고 유럽 대표들은 자기들끼리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사카모토는 혼자 창가에 서서 식은 커피를 들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서 아침의 여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도연이 단상에 올라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긴장 대신 어떤 결의 같은 게 실려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평상시의 연결을 보여드렸습니다. 오후에는 위기의 연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가상 재난 상황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거대한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가상의 해안 도시였어요. 그 위에 수백 개의 점이 반짝였습니다. 기지국, 통신 케이블, 데이터 센터, 그리고 바다 위의 선박들. 모든 연결망이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도시 전체가 거대한 회로처럼 빛났습니다. 지금부터 이 도시에 재난이 발생합니다. 한도연이 말했습니다. 산불이 산속 기지국을 태웁니다. 지진이 도시의 통신 케이블을 끊습니다. 그리고 해안으로 거대한 태풍이 밀려옵니다. 실제 재난에서 일어나는 일을
1분 안에 압축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 역시 원하신다면 미국 검증단이 직접 설계하셔도 좋습니다. 마커스가 기다렸다는 듯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설계하겠습니다. 가장 가혹한 조건으로요. LG한테 유리한 시나리오는 못 믿으니까요. 좋습니다. 한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껏 설계하십시오. 마커스는 우리 검증단과 머리를 맞대고 가장 잔인한 재난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거의 모든 통신시설을 동시에 파괴하는 조건이었어요.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힘들 만큼 극단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마커스의 입가에 회심의 미소가 걸렸어요. 이 정도면 어떤 통신망도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걸로 돌려보시죠. 마커스가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연구원이 시뮬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스크린 속 지도에서 붉은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산 속의 점들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기지국이 타들어가는 거였죠. 이어서 도시 한복판에 균열이 일었습니다. 지진이었어요. 케이블을 나타내는 선들이 끊어지며 점들이 우수수 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다 쪽에서 거대한 소용돌이가 밀려왔어요. 선박들의 신호가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스크린은 절반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왼쪽은 기존 통신망,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쓰는 방식, 오른쪽은 LG의 위성 연결망. 재난이 번지자 왼쪽 화면이 빠르게 어두워졌어요. 점들이 무더기로 꺼졌습니다. 도시 전체가 깜깜해졌어요. 마지막 남은 신호 하나가 깜빡이더니 그마저도 꺼졌습니다. 왼쪽 화면 한가운데에 차가운 글자가 떠올랐어요. 신호 없음. 호란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른쪽 화면. LG의 연결망은 살아있었습니다. 기지국이 타고 케이블이 끊겨도 도시 위하늘에서 신호가 내려왔어요. 꺼졌던 점들이 다시 깜빡이며 살아났습니다. 갇힌 사람의 구조 요청이 전송됐고 구조 헬기의 위치가 표시됐고 불길의 방향이 실시간으로 그려졌습니다. 재난 한가운데에서 오른쪽 도시만이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어둠 속에 홀로 켜진 등불처럼요. 보시는 대로입니다. 한도연의 목소리가 고요한 홀에 울렸습니다. 이건 라이트 보좌관님과 미국 검증단이 직접 설계하신 시나리오입니다. 기존 방식은 가장 강할 때 가장 빠릅니다. 하지만 가장 약해진 순간 가장 먼저 죽습니다. 저희가 만든 건 그 반대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연결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28년간 저는 수백 번의 시연을 봤습니다. 하지만 통신망이 죽는 걸 이렇게 눈앞에서 본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죽음 옆에서 끝까지 살아있는 연결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클라라 벤더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냉정하던 독일 심사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한 발표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왼쪽이 정말 현재 미국과 일본이 쓰는 방식이 맞습니까? 조작된 시뮬레이션이 아니고요. 원하신다면 양쪽 모두 검증단을 붙여 다시 돌리겠습니다. 한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여러 번 돌려도 결과는 같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다시 돌렸습니다. 클라라 벤더가 직접 요구했어요. 이번엔 독일 검증단이 조건을 바꿔서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중국 대표가 의심스럽다며 자기들이 조건을 짰어요. 3번을 돌렸습니다. 3번 모두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왼쪽은 죽었고 오른쪽은 살았어요. 신호 없음이라는 글자가 3번이나 차갑게 떠올랐습니다. 3번째 시연이 끝났을 때 중국 대표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스크린을 바라보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우리 중국도 위성망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존심을 걸고 말하는데 우리도 이런 결과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군요. 마커스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이건 함정입니다. LG가 무슨 수를 쓴 게 분명해요. 실제 재난에서 저렇게 될 리가 없어요. 라이트 보좌관. 제가 그를 불렀습니다.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차가워져 있었어요. 시나리오는 자네가 설계했네. 자네가 직접. 마커스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배신감 어린 눈빛이었어요. 심사관님, 설마 지금 저 쇼에 넘어가신 겁니까? 미국 FCC가요? 안게. 저는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마커스는 입술을 깨물고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인정 대신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그는 노트북에 뭔가를 빠르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건 이시연을 무효로 만들 트집거리를 찾는 메모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그런 사람이었어요. 진실 앞에서 눈을 감기로 선택한 사람. 그때 사카모토를 봤습니다. 팔짱을 끼고 비웃던 그 일본인 임원은 더 이상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크린 속 신호 없음이라는 글자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커피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시연이 끝나고 짧은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홀이 술렁였어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방금 본 장면을 이야기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 동요하는 목소리들. 저는 그 소란 속에서 혼자 단말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작은 LG 단말기를 직접 보고 싶었어요. 한도연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단말기를 손으로 가만히 쓸어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어루만지듯이. 심사관님. 그가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단말기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어요. 이 작은 물건 하나가 방금 도시 하나를 살려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죠? 제가 물었습니다. 왜 LG가 이걸 만든 겁니까? 냉장고를, 텔레비전을 잘 만들면 됐잖아요. 돈도 그쪽이 더 됐을 텐데. 왜 하필 이 어렵고 돈도 안 되는 걸. 한도연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하늘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도시 위로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어요. 제 아버지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어딘가 먼 곳에 가 있었어요. 제 아버지는 재난통신 기술자였습니다. 산에서, 바다에서, 무너진 건물 속에서 끊어진 통신을 다시 잇는 일을 하셨어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었죠. 사람들은 통신이 끊겼을 때만 화를 내고 다시 이어지면 금방 잊어버리니까요.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는 늘 한밤중에 전화를 받고 집을 나서셨어요. 태풍이 오는 밤이면 어머니가 현관에서 아버지를 붙잡곤 했습니다. 이런 날 꼭 나가야 하냐고요. 그러면 아버지는 늘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저 산속에서, 저 바다 위에서 누군가는 연결이 끊겨 떨고 있을 거라고. 그 사람들한테는 내가 마지막 희망이라고요. 저는 단말기를 쥔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대학생이던 어느 해 큰 산불이 났습니다. 사흘 밤낮으로 꺼지지 않는 불이었어요. 아버지는 기지국이 불타는 산으로 들어가셨어요. 끊어진 통신을 살리겠다고요. 모두가 산에서 나오는데 아버지만 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한도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산속에서 길을 잃으셨습니다. 바람이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불길이 아버지 쪽으로 번졌어요. 아버지는 구조를 요청하려고 휴대폰을 드셨는데 그가 다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홀의 소란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화면에 신호 없음이라고 떠 있었답니다. 통신을 살리러 들어가신 분이 정작 본인의 신호가 없어서 구조 요청을 못 하셨어요. 아버지는 그 화면을 마지막으로 보셨습니다. 평생 남의 끊어진 연결을 이어주신 분이 정작 당신의 마지막 순간엔 연결이 없었어요. 저는 손에 쥔 단말기를 내려다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어요. 아까 스크린에 떠올랐던 그 차가운 글자, 신호 없음. 그게 한 사람의 마지막 화면이었다니. 그 글자가 갑자기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한도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휴대폰을 찾았어요. 화면은 깨져 있었지만 여전히 신호 없음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결심했어요. 세상에서 이 글자를 없애겠다고요. 누구도 다시는 마지막 순간에 이 글자를 보지 않게 하겠다고요.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단단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세상이 와도 마지막 순간에 신호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신호가 현장에 닿지 못하면 그건 그냥 데이터 센터 안에 갇힌 똑똑한 상자일 뿐이에요. 가장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가장 끝까지 끊기지 않는 연결. 저는 그걸 만들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보셨던 그 화면을 세상 누구도 다시는 보지 않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28년간 저는 통신을 숫자로만 봐왔습니다. 출력, 대역폭, 궤도, 비용, 입찰가와 시장 점유율. 그런데 이 젊은 엔지니어에게 통신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누군가의 마지막 순간이었고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이었습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바치는 약속이었어요. 저는 단말기를 그의 손에 조심스럽게 돌려줬습니다. 그 물건이 갑자기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어요. 미안합니다. 제 입에서 그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어제 당신을 허풍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침엔 당신을 쇼맨이라고 생각했고요. 한도연은 옅게 웃었어요. 슬프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비웃지 않으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그 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연결이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에 두고 온 제 딸을 떠올렸습니다. 올해 19이 된 대학 입학을 앞둔 아이를요. 만약 그 아이가 어느 재난의 한가운데서 산길에서 혹은 바다 위에서 휴대폰을 들었는데 거기 신호 없음이라는 글자가 떠 있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이 일이 제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28년간 남의 일처럼 도장만 찍어온 이 일이 사실은 제 딸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다는 걸요. 휴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시 자리에 앉았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의 비웃음은 사라졌어요. 대신 무거운 긴장이 홀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23개국 대표들이 서로 눈치를 살폈어요. 누구 하나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검증홀의 공기가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조롱이 흐르던 자리에 경회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사카모토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첫날부터 가장 신랄하게 LG를 깎아내렸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또 무슨 트집을 잡으려나 싶었습니다. 마커스도 기대에 찬 눈으로 사카모토를 바라봤어요. 자기 대신 LG를 공격해줄 우군이라고 여겼던 거죠. 마커스의 눈에 다시 도끼가 살아났습니다. 사카모토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안경을 벗어 손에 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평생 자존심으로 살아온 사람의 눈빛이 그날 처음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 발표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내가 첫날 당신에게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우리 일본이 40년간 쌓아온 길을 어떻게 단숨에 뛰어넘느냐고 했죠. 오만하다고 했고요.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사카모토가 말했어요. 사실 우리 일본도 이 기술을 검토했었습니다. 10년 전에요. 데이터를 줄이는 방향, 인공지능으로 연결을 살리는 방향이요. 우리 연구진이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요. 하지만 우리 경영진은 포기했습니다. 너무 어렵고 너무 돈이 많이 들고 당장 돈이 안 된다고 판단했으니까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길을 택했습니다. 큰 위성, 강한 출력, 늘 해오던 방식이요. 확실하게 돈이 되는 길이요. 그 보고서를 올렸던 젊은 연구원은 회사에 실망해서 결국 떠났습니다. 저는 그때 그 친구를 붙잡지 않았어요. 쓸데없는데 매달린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LG는 우리가 포기한 그 어려운 길을 끝까지 갔군요. 우리가 안 될 거라고 했던 그 길을요. 우리가 비웃었던 그 길을요. 우리가 떠나보낸 그 젊은 연구원의 꿈을 한국의 LG가 대신 이뤄냈습니다. 사카모토가 스크린 쪽을 돌아봤습니다. 아까 미국망이 죽었던 그 화면을요.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머스크의 위성보다도 우리 일본보다도 LG가 더 멀리 갔습니다. 더 빨랐고요. 이건 제 40년 기술자 인생을 걸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커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카모토 임원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일본이 미국 편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같이 이 신청을 맡기로 했잖습니까? 사카모토가 마커스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라이트 보좌관. 나는 어느 나라 편도 아닙니다. 나는 기술자입니다. 기술자는 진실 앞에서 편을 가르지 않아요. 내가 평생 지켜온 단 하나의 원칙이 그겁니다. 당신이 끝까지 눈을 감겠다면 그건 당신 자유입니다.
하지만 나는 내 40년 경력을 걸고 말합니다. 오늘 내가 본 건 진짜입니다. 그리고 진짜를 가짜라고 우기는 사람은 기술자가 아니라 장사꾼이에요. 마커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는 도움을 청하듯 저를 돌아봤습니다. 심사관님은 다르시죠? 미국 FCC가 이런 쇼에 넘어갈 리 없잖습니까? 우리가 여기 왜 왔습니까? 이걸 떨어뜨리러 왔잖습니까? 그 말에 호란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우리가 이 신청을 떨어뜨리러 왔다는 사실이 마커스의 입을 통해 모두에게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23개국 대표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제 손에 이 평가의 마지막 도장이 쥐어져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묵직하게 뛰었어요.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라이트 보좌관.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에게 한 가지 묻겠네. 자네는 오늘 저 화면에서 죽어가던 도시를 봤나, 못 봤나? 마커스가 당황했어요. 그건 조작된. 봤나, 못 봤나?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봤습니다. 하지만 시나리오는 자네가 짰지.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가장 가혹하게. 자네 손으로. 마커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도 봤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28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죽은 통신망 옆에서 끝까지 살아있는 연결을 본 건 오늘이 처음이야. 자네에게는 그게 쇼로 보였나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아니었어. 마커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자기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다만 노트북을 거칠게 닫고 분을 사귀지 못해 다리를 떨 뿐이었습니다.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그러나 아무도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 외톨이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의 표결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안에서 28년간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무언가가 그날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셋째 날, 제 손에 쥐어진 그 도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미 제 가슴이 먼저 알고 있다는 거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빛났어요. 끝없이 이어진 그 빛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제 딸을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제가 28년간 믿어온 모든 것을 뒤집는 결정이 될 터였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한도연이 했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세상에서 그 글자를 없애겠다는 약속을요. 그날 밤, 저는 또 한 번 잠들지 못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 검증홀은 첫날과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사 카메라 수십 대가 홀 뒤편에 늘어섰어요. 이날 마지막 시연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23개국 정부, 주요 통신사, 국제기구가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자리였죠. 둘째 날의 시연 영상이 전날 밤 이미 인터넷에 퍼져 있었거든요. 미국망이 죽고 LG망만 살아남는 그 장면이요. 그래서 모두가 오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 앞 심사석에 앉았습니다. 제 손에는 표결지와 인증 도장이 놓여 있었어요. 28년간 수없이 잡아온 그 도장이 그날따라 유난히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커스가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그가 제게 낮게 속삭였어요. 심사관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인증 보류시켜 주세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만 하면 됩니다. 시간을 벌면 워싱턴에서 대응할 수 있어요. 우리 미국 기업들도 따라잡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마커스, 자네가 두려워하는 게 뭔가? 두려운 게 아니라, LG가 무서운 게 아니라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진실이 무서운 거겠지. 마커스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눈에 마지막 남은 도끼가 번뜩였어요.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단상에 한도연이 올랐습니다. 그의 곁에는 LG 연구팀이 함께 섰어요. 오늘만큼은 그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은 한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실제 환경에서의 무중단 연결입니다. 시뮬레이션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작동하는 연결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세계 지도가 떠올랐어요. 그 위에 세 개의 점이 빛났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를 항해 중인 실제 선박한 척, 알프스 깊은 산속에 있는 실제 등반팀, 그리고 사막 한복판의 실제 구조 차량, 모두 지상 통신이 닿지 않는 가장 외진 곳들이었어요. 이 세 곳은 지금 지상 통신이 전혀 닿지 않는 곳입니다. 한도연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저희가 그 모든 통신 환경을 의도적으로 교란하겠습니다. 위성 신호를 약하게 만들고 끊김을 최대로 일으키겠습니다. 실제 재난과 똑같은 조건으로요. 자, 시작합니다. 화면 속 신호 표시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경고등이 깜빡였어요. 일반적인 통신이라면 진작 끊겼을 조건이었습니다. 홀 안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도장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순간 스크린에 3개의 영상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태평양의 선박에서 선장이 손을 흔들었어요. 여기는 태평양 한가운데입니다. 화면 잘 보이십니까? 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홀에 울렸습니다. 단 한 번의 끊김도 없이요. 알프스 산속 등반팀의 영상이 떴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와중에도 화면이 선명했어요. 해발 3,000m입니다. 지금 눈보라가 심한데 연결은 완벽합니다. 사막의 구조 차량에서도 영상이 흘렀습니다. 모래폭풍 한가운데입니다. 신호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세 곳의 가장 가혹한 환경에서 신호는 1초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홀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곧 누군가의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한 사람이 시작한 박수가 곧 홀 전체로 번졌습니다. 23개국 대표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졌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속에서 사카모토를 봤습니다. 그 일본인 임원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더니 단상의 한도연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머스크보다 빨랐습니다. 누구도 못한 걸 LG가 먼저 해냈어요. 저는 오늘 일본 통신 역사에 기록할 겁니다. 우리가 안 될 거라 비웃었던 그 길에서 한국이 세계 최초로 하늘길을 열었다고요. 그 순간 마커스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발악했어요. 잠깐, 저건 미리 짜놓은 연출일 수도 있습니다. 저 선박과 등반팀이 진짜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홀 안의 시선이 일제히 마커스에게 쏠렸습니다. 비웃음과 한심함이 섞인 시선이었어요. 클라라 벤더가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라이트 보좌관. 저 세 곳의 위치는 우리 독일 검증단이 30분 전에 직접 무작위로 지정했습니다. 당신도 그 자리에 있었고요. 연출이라뇨? 부끄러운 줄 아세요. 마커스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자기 서류를 챙겨들고 홀 밖으로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누구도 그를 붙잡지 않았어요. 끝까지 진실을 외면한 사람의 초라하고 외로운 퇴장이었습니다. 이제 표결만이 남았습니다. 23개국 대표들이 차례로 투표했어요. 결과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찬성 23 반대 0점, 만장일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홀 안의 모든 시선이, 전 세계 카메라가 저를 향했어요. 28년간 단 한 번도 손이 떨린 적 없던 제가 그날 처음으로 도장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한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저를 마주 봤어요. 그의 눈빛 속에서 저는 그의 아버지를 봤습니다. 신호 없음 화면을 마지막으로 봤던 한재난 통신 기술자를요. 저는 인증 서류 위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쿵! 그 소리가 홀 전체에 울렸습니다. FCC를 대표하여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28년 경력의 심사관으로서 말합니다. 저는 이 기술을 떨어뜨리러 이곳에 왔습니다. 그게 제 임무였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제 손으로 이 기술을 세계 표준으로 승인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한 회사의 기술이 아니라 인류가 재난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연결이기 때문입니다. 홀 안에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속에서 단상의 한도연이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걸 봤습니다. 표준 인증이 통과된 그날, 세계는 뒤집혔습니다. LG가 세계 최초로 차세대 위성, 연결 기술의 국제 표준을 가져갔다는 소식이 몇 시간 만에 전 세계로 퍼졌어요. 한 번 표준이 정해지면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기업과 국가는 그 표준에 맞춰야 합니다. 도로를 먼저 깐 사람이 길을 정하는 것처럼요. LG는 하늘길의 길을 정하는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머스크의 위성 진영은 뒤늦게 비슷한 기술을 발표하겠다고 나섰어요. 1년 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세계 표준은 LG가 가져간 뒤였고 23개국이 그 표준에 도장을 찍은 뒤였어요. 가장 먼저 하늘길을 연 사람이 그 길의 주인이 된 겁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끝없이 이어진 그 빛들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연결이고 누군가의 목숨이라는 걸 저는 알게 됐으니까요. 워싱턴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FCC 본부로 향했습니다. 위원장과 고위 간부들이 굳은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LG의 신청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추궁할 참이었습니다. 콜드웰 심사관.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자네는 그걸 떨어뜨리러 갔잖나.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47배의 데이터 경량화, 죽은 도시 옆에서 살아남은 연결, 세 곳의 가혹한 환경에서 1초도 끊기지 않은 신호, 한도연이라는 엔지니어와 그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본 신호 없음 화면까지요. 이야기를 마치고 저는 위원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위원장님, 솔직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우리는 28년간 하늘 위 네트워크를 우리가 쥐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더 큰 위성, 더 강한 출력, 더 많은 장비. 그게 전부라고요. 그런데 한국의 LG는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장 강한 게 아니라 가장 끝까지 살아남는 연결. 그 질문에서 우리가 진 겁니다. 우리가 안 될 거라고 포기한 그 어려운 길을 그들은 끝까지 갔어요. 한 간부가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곧 따라잡을 수는 있겠죠.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표준은 이미 그들이 가져갔습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입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위원장님. 그들은 단지 기술이 앞선 게 아닙니다. 그들은 왜 이걸 만드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시장을 봤지만 그들은 사람을 봤습니다. 그 차이가 오늘의 결과를 만든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깎아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 국민들이 재난의 순간에 남의 나라 위성에 의존하지 않도록 우리도 진짜 연결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제 28년 경력을 걸고 드리는 마지막 조언입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등 뒤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진실을 말한 사람이 됐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딸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19살 제 딸이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의 어깨를 가만히 안았습니다. 아이가 놀라서 물었어요. 아빠,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내가 어디에 있든 연결이 끊기지 않는 세상이 왔다는 게 다행이라서. 아이는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 딸이 어느 산속에, 어느 바다 위에, 어느 재난의 한가운데 있더라도 그 아이의 휴대폰에 신호 없음이라는 글자가 뜨지 않을 거라는 걸요. 한국의 한 엔지니어가 자기 아버지에게 한 약속을 지켜냈기 때문에요. 몇 달 뒤, 저는 한도연에게서 짧은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심사관님 덕분에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보셨던 그 화면을 세상에서 지울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누구도 그 글자를 마지막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편지를 한참 동안 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밤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그리고 문득 제가 28년간 잊고 있던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진짜 힘은 가장 큰 건물을 가진 자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많은 위성을 띄운 자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힘은 모든 것이 무너진 그 마지막 순간까지 연결을 잃지 않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을 시장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만든 자에게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한국을 추격자라고 불렀습니다. 좋은 물건을 만들지만 시대의 주인공은 되지 못하는 나라라고요. 하지만 저는 서울의 그 검증홀에서 다른 것을 봤습니다. 누구도 가지 않은 하늘길을 가장 먼저 연 사람들을요. 미래는 준비한 자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 준비를 누군가의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며 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무시하러 왔던 미국 위성 심사관이 서울에서 겪은 사흘간의 이야기였습니다. 냉장고 회사라 비웃음받던 한국 기업이 누구도 열지 못한 하늘길을 세계 최초로 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부르던 그 평범한 이름 안에 이렇게 거대한 미래가 숨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 하나가 큰 자부심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세요.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